말씀하셨다 이거죠. 부모는 오직 그 병의 근심만 하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도시가식에서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 상황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공자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공자하고 맹무백과 관련이 되는 문장 상황이 그리고 이제 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공자한테 효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자 공자가 대답은 그 문장이 이 문장을 위한 도식화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맹무백이 누군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맹무백이 누구냐? 그렇죠.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 위정표 제5장에 자 앞에 20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렇죠. 거기에 맹의자가 나왔어요. 그러죠? 네. 맹의자가 효를 묻자 공작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맹의자의 아들이 맹무백이에요. 그까지는 몰라. 그런 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때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확지는 않아도 이게 맹의자가 맹손 씨의 구대 종주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게 10대 종주거든. 이게 적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종주인데 이 사람이 이게 종주도 이게 제가 논어를 쓰면서 군주의 몇 대 군주인지 준주의 순위를 할 때 몇 대 군주인지 또는 종주의 몇 대인지 이걸 댈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군주도요. 태어나자 군주 자리에 올라자마자 군주의 역할을 보고 기록에 남을 만한 역할이 없이 그냥 막바로 독살되거나 뭐 암살되거나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어떤 역사 기록문에는 군주로 취급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차이가 있어. 지난 시간에 이때 사만 얘기했잖아요. 이거 맹의자 사만 얘기할 때에 사만이 노나라 환공과 관련돼서 나왔다고 했죠. 환공을 지난 시간에 제가 16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16대 군주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15대로 취급은 자료도 많아요. 책에 따라 달라. 노나라 왕이 군주를 38명으로 보기도 하고 36명으로 보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 자료고 이 자료고 달라.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생기니까 몇 대인지 이런 걸 처음에는 집어있는데 이거 잘못됐나 하고 고치면 또 다른 것도 고쳐야 되고 관련돼서 이 사람을 고치면 그 사람 자식도 고쳐야 되잖아. 아주 복잡하게 변해버리더라고. 책을 쓰는데. 그래서 몇 대인지 이런 거 빼고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100% 다 자료에서 제가 논어를 공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갖다가 우리 선생님 책으로 나온 거 아직 안 봐서 그렇지 막 인명과 관련되는 자료, 역사와 관련되는 자료, 뭐 지역 관련되는 자료 막 다 찾아놨거든요. 다 찾아냈는데 그럴 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틀릴 수 있어요. 자료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는데 일단 뭐 맹의자를 맹손 씨의 9대 정도로 보고 이걸 10대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조금 전에 적정자라고 물어봤는데 적정자가 맞을 가능성이 크죠. 적정자가 아닌 사람 상황에서도 종주가 되는 사람 있으니까요. 근데 가능성이 뭐 거의 9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난 시간 수업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이게 사만시효 관련돼 있잖아요. 사만시효 관련돼 조금 더 범위를 높여가지고요. 좀 더 역사적으로 좀 그 범위를 높여서 살펴보는데 중국의 역사 시대 이전의 시대가 사망오제 시대잖아요. 뭐 복희시, 수인시, 신농시하고 황제, 전욱, 제국, 요순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것도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요. 사망오제 이후에 이제 역사 시대가 하은주, 은은 나라 원래는 상해라고 해야 되죠. 후기에 이제 하상주, 하은주 그런데. 그 다음에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나라가 오고 쭉 나가죠. 뭐 수당, 원명청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일단 뭐 진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로 봤을 때 그 이전만 고대 쪽만 살펴보는데 두 나라가 서주하고 동주로 이렇게 나눠지죠. 서주하고 동주. 서주하고 동주로 나눠지는데 이 서주하고 동주로 나눠지는 게 뭐냐면 견웅의 침입에 의해서 수도를 옮기면서 서주하고 동주 시대가 달라져요. 이게 서주 때는 수도가 호갱이고 이건 나급이요, 나급. 동주로 옮겨가면서 이 동주가 다시요, 주나라에서 동주가 다시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로 또 나눠지잖아요. 전국 시대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이제 춘추 시대, 전국 시대로 나눠지는 것도 그 춘추 시대 때의 진나라가 한나라하고 조나라하고 위나라로 세 개국으로 찢어지면서 그 분기점이 된 시점을 일반적으로 따져서 춘추시대, 전국시대로 구분을 해요. 자, 근데 이제 논어의 배경이 되는 거 공자는 춘추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인데 이 전반적으로 보면 주나라 시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나라 시대, 동주시대, 춘추시대. 이 준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주무왕이죠, 무왕. 무왕. 근데 문왕의 아들, 무왕인데 이제 이건 이제 후대에서 이제 추종한 거이고 문왕은 이제 추종한 거 이제 추종왕이죠. 무왕이 나라를 세울 때에 무왕의 자식한테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세운 사람이 그렇죠, 주공이에요, 주공. 그 사람 이름은 단일 주공다. 그러니까 근데 이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고 공이 있었으니까 공 있는 사람들한테 다 봉토를 이 당시가 공군 시대니까 봉토를 했는데 주공한테 준 땅이 이제 노나 땅이에요. 노나 땅. 무왕이 이제 이게 호경에서 호경 주변을 이제 다스리고 나머지는 이제 공신들한테 나눴는데 주공한테도 땅을 분배하는데 지금의 산둥성 곡부를 중심으로 하는 땅이 노나라를 줬는데 주공이 가서 제후가 돼가지고 이 사람 천자죠. 천자고 이 사람 제후잖아요 지금. 그렇죠? 가서 노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고 무왕이 어리다 보니까 무왕을 보좌를 했어요. 예, 섭정을 했죠.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무왕이나 탕왕처럼 빼앗은 게 아니고 빼앗을 수도 있는 입장이겠지만 섭정을 해서요 도와주기만 했어요. 그리고 노나라는 자기 아들, 주공의 아들이 백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백금의 아들이 이제 그거 다스리겠죠, 노나라를. 이 사람이 태공이에요, 태공. 주공, 태공부터 쭉 해가지고 노나라가 이제 왕들이 이제 아까면서 36명으로 볼 수도 있고 38명으로도 볼 수 있고 왕들이 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주나라가 세워가지고 그 옆에 제후의 나라에 노나라가 쭉 가는데 그런데 이제 춘추시대에 들어서잖아요. 춘추시대라는 말이 공자가 춘추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공자가 춘추라는 책을 썼을 때의 그 시점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논의 황공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황공이 16대로 치면요. 16대로 치면 황공인데 노나라 이게 쭉 내려가다가 16대 황공이 나오는데 15대에 은공이 있는데 은공부터 시작인데 은공이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미미한 존재야. 그러다 보니까 황공이 제대로 된 춘추시대의 시작 노나라의 왕이었던 거야. 그 황공의 아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황공의 아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나라 황공의 아들이 4명이 이렇게 4명이 있는데 그 황공의 지위를 부르는 사람이 두 번째 노장공이 되죠, 이 사람이. 노장공. 첫째가 이어받지 않고 둘째가 이어받은 이유가 첫째는 서장자라고 있죠, 서장자. 이게 적장자고. 적실의 아내에서 난 마지가 바로 적장자인데 이거 뭐라고 그래? 첩이라고 얘기가 싫어가지고. 제2의 그래가지고 그래서
서출 출신의 장자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적실의 장자가 이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이 뭐냐면 서차자고 이 사람이 적차자다. 이게 적차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선생님들이 있어 다시 얘기해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공자인 경부라는 사람이고, 경부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 장군, 노장군으로 취급되고, 이 사람이 맹종 숙될 때 숙을 써서 숙아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게 공자아예요. 공자아고 공자경보, 공자아, 공자계우. 이게 그냥 서열만 나타내는 게 경보, 아, 우가 이름이야, 이름. 근데 공자, 경보, 공자아, 공자우인데 이제 서열을 지배해가지고 백의숙제처럼요. 서열을 지배해서 이제 계속 부르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 이 사람들은 계속 제후의 지혜를 물려받은 거이고, 여기서는 이제 제후가 아니고 대부가 되는 거잖아. 대부. 이 사람들 대부가 되는데, 이 대부인데 맹자, 이게 맹, 중, 수, 개, 맹씨 집안 사람들 맹손씨라고 하고, 경보의 자손들을 맹손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차자의 수가의 집안 사람들을 숙손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차자의 개우의 개손씨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개손씨. 이게 이제 논에 이제 많이 나와.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좀 반복해서 여기가 중요하거든. 그 가운데 이제 개손씨가 이 적통을 이어받았던 개손씨가 막강해요. 지금 이게 적장자가 힘을 잃고 났을 때에 가장 막강하게 힘을 쓴 사람이 적장. 그래서 개손씨가 많이 나와. 다음 편이 8일편인데 8일편이 개손씨가 8일무를 췄거든. 이 제후만 출 수 있는 춤을. 천자예요. 아니 8일무는 제후의 춤이야. 제후. 아니야 제후. 8일무, 6일무, 4일무가 저 12무가 천자야. 네. 8일무는 제후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제후를 받았기 때문에 문선왕 제후에다가 이렇게 8일무를 추는 거예요. 천자는 12일무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대부가 4일무를 쳐야 되는데 제후가 8일무를 쳤다니까요. 그 천자는 천자는 이 사람 노황경, 이게 아까부터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게 무황, 여기 지금 동토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이 사람 주공탄관인데 여기에 무황,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12인물 춘다니까. 무슨 말 알겠죠? 예. 어쨌든 간에 바로 세제 이렇게 집안이 나오는데, 그 맹성씨의 종주가 경보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이어지다가 9대 가가지고 8대 가서 맹희자가 되고, 맹희자. 그 다음 9대 가지고 맹의자가 되고, 그죠? 그 다음 10대 가지고 맹무백이 된단 말이죠. 이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좀 복잡하지만 어떤 위치에 놓인 사람인지 알겠죠? 맹무백이. 이게 제가 논어를 네 분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설명 안 해주더라고. 근데 이게 모르고 들으니까 문장이 흐름이 딱 머릿속에 딱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흐름 파악을 하려면 그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회적 위치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것 같아서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맹무백의 이제 존재를 지금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풀이를 해보는데요. 이 공자하고 맹무백이 나는데, 공자가 이 사람이 지금 어린 사람이에요. 사실은 공자하고 동시대를 같은 시대로 살던 건 맹희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맹희자가 죽으면서 아들이 맹무백한테 남궁경수 죄송합니다. 맹의자한테 맹의자 동생이 남궁경숙인데
둘을 갖다가 공자한테 가서 예를 배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도 암묵적으로 공자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냥 가서 예만 배운 거이지 공자 스스로가 대부지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대부지우기 때문에 불과 뭐라고 했죠? 수리를 도행이라고 했던 거예요. 불가 도행 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네. 오종 대부지후 불가 도행야라고. 이게 이제 논에 나온 문장이에요. 나는 대부의 끝을 갖다가 따르는 사람이라서 이거 맨몸이야. 도수체적으로 때 쓰는 맨발로 맨몸으로 다닐 수 없는 몸이다. 그걸 갖다 피는 말이 지금 수레가 있어야 된다. 안현이 죽었을 때 안현이 아버지는 알로 가가지고 저 덧놀이 좀 필요하니까 아끼는 제자가 죽었으니까 좀 수레를 팔아서 저 덧놀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니까 내 자식 죽었을 때 덧놀 안 썼다. 공자 내 자식 네가 죽었을 때도.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난 그래도 대부의 끝이라서 다닐 때는 내 사회적 소실포기 때문에 맨몸으로 다닐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대부지우라고 했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제후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봐서 저는 여기다가 어리지만은 나보다 격이 이건 저 맹무백은 3대부고 나이가 많지만 공자는 하대부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존댓말을 써서 풀이를 해줬어요. 네. 맹무에게 효를 물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공자한테. 그게 공자가 말했어요. 부모는 오직 오직 그 병의 근심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풀이했는데 여기서 그 병인데 그 다음에 저는 자식을 갖다 집었어요. 이게 부모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풀이를.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식을 풀이했는데, 그러니까 질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질과 병이 두 개가 있어요. 병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고, 겉으로 들어오는 게 겉을 치료만 하면 금방 나을 수 있어. 가벼운 병이야. 이것은 오랫동안 깊은 병이야. 속병.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 이런 차이가 있어요. 심한 병. 그러니까 너는 그 질에 대해서만 부모가 걱정하게 해야 돼. 다른 건 걱정을 만들지 말고, 다만 살다 보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좀 찢어지거나 뭐 이런 것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걱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효가.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효 관련돼가지고 효가 만행지본이라고 하잖아요. 만행지본. 효라는 것은 뭐 백행지본, 만행지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행동의 근본이 효야. 효. 모든 행동의 근원이 효인데 그 효를 갖다가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효경에 나온 말. 사자수학에서 보죠. 이동일 선생님.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가능성이 효지시하라. 자, 그것도 뭐 다 아시겠지만 써보면은 아니 이걸 저 비디오로 들여다본 사람도 있을 텐데 모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저 신체가 효의 자 여기에 질이 요 문장에서 봤을 때 회상이에요. 외상으로 보는 거죠. 외상. 네, 그렇죠. 회상. 헐회자, 가칠상자. 외상 네. 외상. 회상.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를 행하는 첫걸음이 해상한테 그 해상을 정도만 그래도 근심하게 하지 그 이외에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효계에서 여기까지도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이고. 자, 근데 이제 이걸 부모로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어 가끔가다. 그런데 그러면은 부모로 풀이해 보면은 다른 건 다 근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병만 근심하고. 그래서 그건 어폐가 안 맞아. 앞뒤 맥락이. 그래서 이게 자식의 병과 관련된 근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제가 논어 공부하면서 보니까 부모로 풀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 그런데 부모가 아니고 자식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자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유전편 제7장이 있는데요. 7장은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살펴보도록